네, 안녕하세요. HTTP 1.1 이 퀵 발표를 맡은 보아테크코스 3기의 손노잘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주제를 준비하면서 이 방대한 내용을 어떻게 하면 제한된 시간 안에서 재미있게 풀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아주 많이 했는데요. 저는 이번 발표에서 웹 성능과 프로토콜 관점에서 이 프로토콜들을 한번 풀어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이 기술의 관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프로토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마 부족할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웹 서비스에서 그리고 네트워크 환경에서 성능의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크게 대역폭이랑 레이턴시를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당연히 대역폭이 크면은 어, 전송 속도도 빨라지니까 이게 뭐 성능이 좋을 거고 그 레이턴시가 있으면은 정수도 느려지니까 안 좋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누가 조사를 했더라고요. 2010년에 마이크라는 분이 구글에서 리포트를 제출한 건데 첫 번째 실험에서 레이턴시를 60ms 고정하고 그리고 대역폭을 점점 늘려가면서 그에 따른 페이지 로드 타임을 측정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실험에서는 대역폭을 5Mbps로 고정시킨 다음에 레이턴시를 0에서 240ms까지 늘려가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실험을 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대역폭을 1Mbps에서 2Mbps로 증가시켰을 때는 로딩 시간이 반 이상 줄었는데 그 이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레이턴시 실험에서는 그 결과가 다릅니다. 레이턴시를 감소시킬 때마다 그에 비례해가지고 페이지 로드 타임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대역폭보다는 레이턴시를 줄이는 방향이 성능 향상에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턴시, 우리는 이 키워드 레이턴시를 기억하면서 한번 다음 발표를 계속 들어봅시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트워크의 레이어 구조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한 번쯤 보셨을 그림이에요. 네. HTTP OSI 7 레이어 혹은 TCP IP 레이어에서 HTTP는 어플리케이션 계층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HTTP의 계층 위치를 보고 그냥 어플리케이션에 있구나 이러고 넘어가실 것 같은데 저는 사실 HTTP가 어플리케이션 계층에 위치한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TCP 위에서 작동을 한다는 사실인데요. 사실 HTTP 표준 명세에 따르면 전송 계층의 프로토콜로 꼭 TCP만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느낀 거로는 HTTP의 발전은 TCP로 인해 이루어졌고, 그리고 HTTP의 발전 방향성 또한 TCP한테 엄청 휘둘리면서 정해졌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TCP의 성능상의 약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HTTP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TCP에 대한 간략한 설명인데요. TCP는 전송 제어 프로토콜이고 데이터 전송에 어떤 신뢰성을 가지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재밌는 점은 비신뢰성의 특징을 가지는 IP 위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얘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맨 첫 번째는 3웨이 핸드쉐이킹이에요. 많이들 아실 텐데 3웨이 핸드쉐이킹은 클라이언트랑 서버가 상호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합의를 하는 과정인데요. 모두가 알고 계시듯이 신신에게 과정을 통해서 연결을 수립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HTTP 1.0에서는 한 번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한 번의 커넥션을 만들었어야 했어요. 따라서 여러 개의 리소스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커넥션을 생성하고 끊어야 돼요. 하지만 이런 과정은 연결 수립 과정으로 인한 레이턴시를 만들어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TCP는 네트워크상의 안전한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느린 전송이라는 걸 수행을 해요. 느린 전송이라는 게 뭐냐면 처음 연결이 수립된 TCP 커넥션이 전송할 수 있는 최대 데이터의 크기에 한계를 두고 여러 번 데이터 송수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이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데이터의 최대 크기를 찾아가는 그 과정을 말을 해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혼잡한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패킷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한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은 처음 연결이 수립된 TCP 커넥션은 데이터 크기에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데이터 하나를 겟하는데 느린 연결로 인해서 처음에 그 보낼 수 있는 데이터의 사이즈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데이터 전송하는데 총 3번의 송수신이 발생했어요. 데이터 전송에만. 그래서 만약에 HTTP 1.0에서 위와 같이 커넥션을 사용을 한다면은 매 요청마다 새로운 커넥션이 생성될 거고 느린 연결로 인해서 매번 데이터 수신에 레이턴시가 발생할 거예요.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매 데이터의 요청마다 새로운 TCP 커넥션을 사용하는 것은 엄청 비효율적이고 레이턴시를 증가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TCP 커넥션을 재활용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재활용을 하면은 처음에 그 핸드쉐이크 문제도 사라지고, 그리고 느린 연결로 인한 문제도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시작이 HTTP 1.0에 있는 Keep Alive라는 이 헤더예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커넥션에 Keep Alive라고 써 있죠. 이거를 하게 되면은 TCP 커넥션을 서버랑 클라이언트가 한 번만 쓰고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연결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TCP 커넥션 재활용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Keep Alive 같은 경우에는 HTTP 1.0의 표준으로 들어있던 게 아니기 때문에 프록시의 벤더 사마다 이거를 지금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멍청한 프록시라는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할게요. 그래서 또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이 도입됐지만 뭐 완벽하게 해결되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하다가 HTTP 1.1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 Keep Alive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그 대신에 지속 커넥션이라는 걸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HTTP 1.0과는 다르게 기본적으로 지속 커넥션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는 TCP 커넥션을 재활용하는 이점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기존의 통신 방법과는 다르게 3웨이 핸드쉐이크에 발생하는 비용을 감소를 시켰는데 성능적으로 좀 더 개선할 여지가 보였습니다. 그 바로 HTTP의 특성상 요청과 응답의 순서가 같아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즉 클라이언트가 A랑 B라는 요청을 서버에 보내게 되면은 그러면 그 응답은 AP의 순서대로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처럼 어머, 저 애니메이션 좀 잘못됐는데 B가 먼저 왔어야 됐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 B가 이렇게 먼저 왔으면은 서버는 이 B에 대한 응답이 A에 대한 응답인 줄 알고 뭔가를 하려고 시도했다가 물음표를 띄우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HTTP의 처음 설계장에서 이런 걸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고요. 그래서 HTTP 1.1은 지속 커넥션을 제공을 함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정기적으로밖에 가져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는 그 데이터 요청이 레이턴시로 이어지죠. 그리고 성능의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을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파이프라이닝이라는 건데요. 아이디어는 간단해요. 지금까지 클라이언트 측에서 HTTP 요청에 대한 응답을 FIFO 방식으로 처리하게 함으로써 데이터를 컨트롤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가 오면은 A에 대한 응답이 오고 자기 거 A 거 오케이 확인하고 그다음 B 차례네 B 보내고 B 오시고 B 확인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 큐에 있는 순서대로 보내고 받고 보내고 받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FIFO에 있던 그 큐를 지금 클라이언트에서 발행됐잖아요. 이거를 이제 서버 쪽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클라이언트가 트랜지션 1에서 4를 연속적으로 서버에 바바바바 전송을 해요. 그럼 서버는 그 요청에 대한 처리를 하고 처리된 순서에 상관없이 요청의 순서대로 클라이언트에게 응답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트랜지션 1 보내고 2 보냈는데 2가 먼저 끝났어요. 그럼 2를 먼저 보내지 않고 1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다음 1을 보내요. 1을 보내고 2 보내고 이런 식으로 이게 와요. 그래서 이게 파이프라이닝이라는 기술이에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요청 A를 서버에게 전송하고 또 곧이어서 이 요청 B를 서버한테 전송을 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예, 했는데 이제 B가 이제 끝난 거예요. B가 할 일 끝나고 그렇죠. 보냈는데 이제 서버가 만약에 이제 멀티스레드 환경이라면 B도 서버에서 A가 처리되는 동안 동시에 처리가 될 거예요. 근데 이때 B의 작업이 먼저 끝나더라도 B에 대한 응답이 클라이언트에게 전송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순서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A의 응답을 먼저 보내야 되고 A에 대한 요청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오랜 시간이 지나도 A의 작업이 끝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클라이언트는 어떤 요청에 대해서도 답을 받을 수 없게 되죠. 이 문제가 바로 헤드 오브 라인 블로킹이라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파이프라이닝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 좋은 생각으로 시작을 했지만 실제로 쓰이는 것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바로 TCP 커넥션을 여러 개 생성하는 방법인데요.
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PPT가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설명할게요. TCP 커넥션을 여러 개를 생성을 하는 거예요. 애초에 처음부터.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멀티플렉싱이라는 걸 흉내를 낼 수 있는데 데이터를 병렬적으로 받아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브라우저에서도 이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6개의 커넥션을 지금 많이 생성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 6이라는 숫자가 어떤 수학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정성적으로 평가될 수치라고 합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크롬도 6개의 커넥션을 기본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은 이렇게 병렬적으로 이거 만든다 하더라도 실제로 페이지를 받아오는 속도가 항상 빠르지만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은 여러 개의 리소스가 한 번에 따다닥 띄워지는 거를 더 빠르게 느끼고 좋아한다고 하네요. 재밌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방법으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된 걸까요? 아니죠. 예, 다수의 커넥션을 사용하면서 클라이언트랑 서버에 오버헤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대역폭 경쟁 또한 심해졌어요. 근데 여기서 잠깐 제가 아까 멀티플래싱이란 말을 했는데 멀티플래싱이 뭘까요? 그럼 이제 지금 그림을 보시죠. 네, 정말 직관적으로 잘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생각하는데 멀티플래싱은 간단히 말하면은 여러 데이터를 한 번에 보내는 걸 의미하는데 파이프라이닝과 다르게 요청과 응답의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병렬적 처리가 가능한 걸 말을 해요. 그래서 즉 멀티플래싱은 여러 개의 TCP 연결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단일 연결 안에서 여러 개의 데이터가 섞이지 않게 빠바박 보내는 그런 기법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HTTP 2.0으로 올라와서는 스트림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스트림이라고 하면은 뭔가 스트림 뭔가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은 그 전송되는 데이터에 특별한 시들자를 붙여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뭐가 가능해졌냐? 아니 기존의 HTTP 1.1에서는 멀티플래싱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TCP 커넥션을 막 만들어냈어요. 근데 2.0에서는 이제 하나의 TCP 커넥션을 통해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병렬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진정한 멀티플래싱이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근데 이 그림을 보면은 그림 보면은 N개의 스트림이 열리는 것 같은데 N개의 커넥션을 만들어낸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HTTP 2.0 또한 TCP 위에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 계층의 프로토콜 중 하나일 뿐이에요. 따라서 실제로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TCP 커넥션 위에서 데이터들을 연속적으로 막 준다하는데 그에 대한 식별자가 붙어있는 형태로 전송이 돼요. 절대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앞에서 말한 레이턴시 문제들이 해결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TCP 프로토콜 자체에 존재하는 어, 헤드 오브 라인 블로킹 문제였어요. 이게 왜 발생하냐면 TCP는 안정성 있는 데이터 송수식을 이제 지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 리시버가 센터로부터 세 개의 세그먼트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문제로 인해서 P1을 지금 전송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리시버는 샌더한테 P1을 재요청하고 샌더는 P1을 리시버에게 다시 전송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같은 로직 같은데 이때 TCP는 데이터의 순서를 보장해 준다는 점을 생각을 해야 돼요. 배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배다리가 가다가 중간에 멈춰버리면 뒷 배다리가 움직이지 못해요. TCP에서도 똑같이 먼저 전송돼야 되는 앞에 데이터에 병목이 생기면 뒤에 데이터에도 모두 병목이 생깁니다. 이런 현상을 TCP 헤드 오브 라인 블로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HTTP2의 계층이 서로 다른 HTTP 응답 요청 교환을 별개의 스트림으로 분리를 했죠. 스트림으로 분리를 했지만 TCP는 그러한 추상화에 대해 알지 못하는 그냥 바이트로만 그걸 확인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구글 애들이 이제 퀵을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있던 문제들이 다 이게 TCP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우리 그냥 UDP를 써가지고 우리가 아예 커스터마이징을 딱 해버리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UDP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신뢰성 있는 프로토콜 하나 개발을 합니다. 퀵이라는. 그래서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알기로는 UDP는 신뢰성을 가지지 않는데 어떻게 신뢰성을 필요로 하는 연결을 만들어낼까 하고 궁금해하실 겁니다. 네, 구글은 UDP를 기반으로 해서 이 신뢰성을 가지는 로직을 어플리케이션 계층에다가 직접 다시 구현을 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UDP 기반의 신뢰성 있는 연결을 가능하게 해요. 그래서 탑다운 어프로치라는 책 칠판에 보면은 이 퀵에 대해서 말을 잠깐 언급을 하면서 어플리케이션 계층에서 혼자 붙이고 장구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재밌죠. 그럼 앞에서 말한 헤드 오브 라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퀵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독립 스트림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네, 다음 그림은 두 컴퓨터 사이의 데이터 전송을 나타내는데요. 위쪽은 HTTP 2.0의 스트림을 시각화한 거고 아래쪽은 퀵의 스트림을 시각화한 거예요. 혹시 독립 스트림이라는 단어가 그림으로 이해가 막 되시나요? 네, 안 될 수도 있는데 TCP를 이용한 HTTP2 스트림,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림은 하나의 TCP 체인에서 데이터들이 엮인 상태에서 막 전송이 돼요. 근데 그에 반해서 퀵 아래에 있는 거는 데이터들 그 스트림이 각자 다른 체인을 가져요. 하나의 커넥션 안에서. 그래서 TCP와는 다르게 하나의 스트림에서 변물 형상이 생기더라도 전체 체인이 멈추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긴 스트림만 멈추기 때문에 다른 스트림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위에 있는 이 HTTP2, 이 TCP를 기반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 TCP라는 것 자체가 아까 말했듯이 그런 변목 형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가 생기면 다른 것도 다 멈춰버리는 현상이 발생하죠. 그래서 퀵은 이런 식으로 스트림을 나눠가지고 데이터 전송을 하기 때문에 헤드 오브 라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또다시 레이턴시를 줄이면서 성능 향상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네, 이번 발표는 제가 이제 기술에 대한 세세한 설명보다는 왜 기술이 이런 방향으로 발전했는지, 이 기술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한번 발표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전 프로토콜의 문제점과 새로운 프로토콜의 해결 방법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봤는데, 제가 말한 모든 문제점이랑 기술은 실제 기술의 정말 작은 부분 중에서도 또 작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꼭 공식 문서 같은 걸 보는 걸 정말 추천을 드리고요. 기술을 볼 때 각 기술을 독립적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연계성을 찾으면서 보는 게 저는 정말 재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시각에서 서로 다르다고 생각되는 기술들에 대한 연관관계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네, 그럼 저는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